자,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 부분서부터 조금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쳤거든요. 일단 기억과 기억력을 좀 따로 좀 구분하자. 기억에 대한 학문적 접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정보 처리 과정 연구를 하시는 분하고 생물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이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보 처리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생물학적 접근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하면서 의식적 기억 조절하는 구조를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진술적 정보를 기억하는 주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해마라는 것하고 부호화 또는 인출의 저를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생물학적 전공에서 연구하는 분이다. 그래서 무의식적 기억을 조절하는 기관들 가운데는 뭐 지각, 운동을 조절하는 선저체, 근육 조건에 관련된 손해, 정서 조건에 관련된 편도체,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과정 접근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감각 기억을 한번 보자고요. 1차적 저장소로서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지거나 하는 감각적 정보를 일시적으로 등록하는 것, 저장하는 것이죠. 그런 건 단기 기억은요, 작업 기억 또는 중간 단계 기억이라고 불러지는데 감각 기억을 잠시 동안 부호하거나 인출을 위해서 기억하려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요, 유휴 저장소라고도 하는데 저장의 범위가 무제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기억, 단기 기억을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장기 기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가운데는 감각 기억이든 단기 기억이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같은 과목을 강의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세미나에 참석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식의 폭을 점점 넓혀가기도 하고 쌓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단기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은 다시 진술 기억과 비진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름이나 날짜, 단어의 의미, 경험의 기억들과 같은 의미 기억과 과거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친숙한 느낌이라든지 감각 등 이런 정보들로 구성된 기억을 중앙 집행 통제에 의해서 작업 기억 과정을 거쳐서 의식의 채널을 통해서 장기 기억 장치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비준술 기억은요, 자전거 타기 또 기술과 같은 뭐 기술이나 습관 등으로 주로 감각적 기억에다가 기억에서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온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는 참 힘들었어요. 한번 이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는 기술이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탔어도 그것이 이제 장기교로 넘어왔으니까 뭐 약간의 좀 시행착오에 좀 바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 내용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빨리 뵙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기억의 변화와 연형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 기능이 자꾸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노인 쪽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뇌신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경 구조도 변화가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드는데 그런 뇌세포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억력이라는 것이 자꾸 쇠퇴하고 이제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조사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그 아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뇌에서는 뭐예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화학적 물질이 우리 뇌 속에서 작동을 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는 우리 뇌 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두 물질을 조절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신경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물질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찾으셔서 제가 이제 과제도 내어줬잖아요.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도대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종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것들인데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고 우리 기억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노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이제 생물학적 접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은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 해마라고 하는 것도 전두엽, 선조체, 소뇌, 편도체, 뇌피질 이 기능이 쇠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구조의 노화를 만약에 지연시킨다고 하면 기억력 쇠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 쪽에서 이쪽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회과학 학문들은 삶의 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학은 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신학은 신학이라는 부분에서, 경제학은 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사회과 관련된 그 교과 연구 학문들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학문체계들이 다학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그런 다음에 이제 지혜의 개념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혜는 이 연륜과 자기 성찰, 그다음에 반영과 공감 능력, 직관력, 뭐 이런 것들의 복합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부연 설명은 지혜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높은 안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에요. 그러면 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하는 기법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관찰하는 속에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고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게 학문을 연구 다 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찰, 고찰, 통찰, 그다음에 성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단어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안목과 통찰력, 탁월한 판단력을 갖추고 관계적으로는 타인을 향한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하면서 개인 내적으로는 자아가 균형 잡힌 통합과
조화로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런 걸 이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노년기에 얻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연구 결과는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 인지 능력이라든지 교육 수준, 경험 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림 6-9에서는 지혜 점수 평균을 보고 이제 밑에는 장년, 청년층, 노년, 중년층, 노년층 이래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나의 청년층에서 중년층으로 노년층으로 넘어가면서 좀 맨 위쪽에 보면 공감적 대인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나 긍정적인 생태도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평행선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청년층에는 잘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 이제 원만해지고 성숙해 가죠. 인지적 역량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떨어지는 이제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민희, 민경환 이런 분 2010년도에 연구를 했고 이 부분을 다시 김혜순 교수님이 같이 인용을 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란 말인데 창의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 과제물 작성법에도 제가 이 글을 써놨는데 한 권의 책을 보고 글을 쓰면 그 한 권을 베낀 거예요. 그러나 다수의 전문 서적을 보고 예를 든다면 5권을 보고 베낀 거는요. 그걸 베꼈다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그건 창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남이 써놓은 글을 짜집기 하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새로우면서도 독창적이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우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 높고 수행 적절한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사회의 독창적인 공헌을 하는 특출한 창의성과 일반 일상 삶에서의 창의성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의성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출한 창의성은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주로 창의성은 성인기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중년기 때 아주 활발하고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것이 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노년기까지 유지되기도 하고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인문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들과 동시에 천재적인 생산성을 연구를 해서 이것이 창조적인 생산성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학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림 6-10에 보면 인문학 또는 과학 예술 영역에서 전체 결과물들이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 하고 지금 토표화해낸 거예요. 일상적인 창의성에 대한 횡단 연구들의 결과는 주로 30세 전후의 창의성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종단 연구 및 패널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창의성 측정 시 시간을 제한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연구 이제 제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이제 박사 과정이니까 우리가 어떤 논제에 대해서 횡단 연구를 할 것인지 종단 연구를 할 것인지, 그럼 이제 국가에서도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인구 패널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패널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통계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국가에 준 많은 도리에서는 이걸 가져와서 연구물을 남겨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머리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